만약 미국의 최고 권력층이 조직적인 성접대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면 그 진실은 어디까지 공개될 수 있을까요? 미국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앱스타인 사건을 추적해봅니다. 2025년 12월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만 페이지가 넘는 이 문건들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번 등장했고 그의 사진이 삭제되었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다시 복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1953년 뉴욕 브루클린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수학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금융계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됩니다. 1980년대에 앱스타인은 월스트리트로 진출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의 정확한 수입원과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수학교사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었을까요? 앱스타인의 진짜 힘은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최고 권력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영국 앤드류 왕자, 빌 게이츠까지 그의 연락처에는 노벨상 수상자부터 헐리우드 스타까지 망라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팜비치 저택과 카브리의 개인 섬, 일명 리틀 세인트 제임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들이 훗날 범죄의 현장이 됩니다. 2005년 플로리다 경찰은 14세 소녀의 부모로부터 충격적인 신고를 받습니다. 앱스타인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FBI까지 개입한 수사 결과 앱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성착취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1996년 9월 FBI 마이애미 지부에 앱스타인이 아동 포르노에 관여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무려 8년 전이었죠. 왜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이라면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앱스타인의 범죄가 발각된 2008년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였음에도 당시 플로리다 연방검사였던 알렉산더 아코스타는 앱스타인과 놀라운 합의를 한 것입니다. 연방기소를 취하하는 대신 주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이라는 훨씬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기로 한 겁니다. 결과는 고작 13개월의 징역형으로 끝나게 되죠. 그것도 교도소가 아닌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었고 주 6일은 외출이 허용되는 근무출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상 호텔 생활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합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합의로 앱스타인의 공범들까지 모두 기소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른 2019년 7월 앱스타인은 다시 체포됩니다. 그 배경에는 마이애미 헤럴드지의 줄리 K. 브라운 기자가 쓴 정의의 타락이라는 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2008년의 불평등한 합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정치권과 사법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법적으로는 관할권의 차이가 매우 중요했어요. 2008년의 기소면제 합의는 플로리다주 연방검찰청과 맺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 앱스타인을 다시 기소한 곳은 뉴욕 남부지검이었죠. 뉴욕 남부지검은 플로리다에서 맺은 합의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검찰은 그 합의에 묶여있지 않다는 논리를 세운 거죠. 또한 2008년의 합의는 법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연방판사는 검찰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연방범죄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된 불법적인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시 수사할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당시 앱스타인에게 세기의 특혜라고 불리는 불기소 합의를 해준 알렉산더 아코스타 검사.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수사 과정에서 과거 합의의 부당성이 드러나자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사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증거와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도 큰 힘이 되었어요. 2008년 합의 이후에도 앱스타인이 범죄를 계속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서면서 과거의 합의를 뒤집고 새롭게 앱스타인을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언론의 끈질긴 추적과 법적 틈새를 공략한 검찰의 의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기가 합쳐져서 불가능해 보였던 재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뉴욕 남부지검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인신매매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보석도 불어대었죠. 앱스타인은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 수감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재판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열면 수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10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앱스타인이 독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그는 자살 유형 감시 대상에서 며칠 전 해제되었고 그날 밤 담당 교도관 2명은 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인터넷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 유형 감시 대상자였다면 더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도 말이죠. CCTV도 오작동으로 녹화되지 않았죠. 2025년 공개된 문건에는 감옥 내부 CCTV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핵심 시간대의 영상은 여전히 없습니다. 공식 결론은 자살이었지만 앱스타인은 자살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인터넷 밈이 되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으로 진실이 묻힐 뻔했지만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그의 오랜 파트너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맞춰졌습니다. 맥스웰은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의 딸로 상류층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녀는 앱스타인의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하고 그루밍하고 앱스타인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이었죠. 2020년 7월 맥스웰이 체포되었고 2021년 재판에서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2021년 12월 맥스웰은 미성년자 성인신매매 등 5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9년 7월 FBI 이메일에는 10명의 공범이 언급되어 있고 앱스타인 사망 후 작성된 문서들에는 기소 가능한 공범들의 명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영국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는 맥스웰과 인비저블맨이라는 가명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부적절한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동안 앤드류는 맥스웰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거나 앱스타인과의 관계가 일찍 끊겼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문건을 통해 그가 훨씬 오래전부터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증거가 나오며 그의 평판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앤드류 왕자는 2025년 말 현재 법적인 처벌은 면했을지 몰라도 왕실로부터는 버림받고 대중으로부터는 영원히 지탄받는 평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가 추측되지만 전직 대통령, 영국 왕실, 거대 기부자들이 연루된 만큼 수사기관이 받을 정치적 압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앱스타인의 죽음 이후에도 2024년 11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미국 사회 전반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압력은 피해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주프레를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앱스타인이 죽은 뒤에도 맥스웰에 대한 민사소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앱스타인이 소유한 롤리타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전용기 탑승자 명단 등 기록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탑승 날짜와 목적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들이 앱스타인과 얼마나 자주 어디로 이동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죠. 또한 그 과정에서 블랙북이 공개되는데 이는 앱스타인의 인맥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주소록입니다. 앱스타인이 직접 관리하던 연락처 명부로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의 개인 연락처가 담겨 있어요. 이 기록은 2009년 앱스타인의 집사였던 알프레도 로드리게스가 이 장부를 훔쳐 팔려다가 FBI에 압수되었고 이후 2015년 언론을 통해 내용의 일부가 대중에게 유출됩니다. 블랙북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앱스타인이 이토록 방대한 권력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인맥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활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 파일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중 파일 공개를 약속하며 지지층을 결집했고 이에 대응하여 의회에서도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서두르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1월 미국 의회는 초당적 합의로 앱스타인의 파일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의원과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법무부에 30일 이내에 모든 앱스타인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선거 유세 당시 그는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막상 당선된 후에는 태도가 신중해졌어요. 이는 공개될 문건 속에 본인의 이름이 수백 번 언급될 것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정부 요직에 앉힐 인물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어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역시 공화당 내부의 혼란을 막고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려 했어요. 하지만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강제 표결 청원이라는 절차적 수단을 사용해 강제로 표결에 붙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닥칠 정치적 파국을 고려해 2025년 11월 중순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공개 기한은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이 된 겁니다. 12월 19일 법무부는 첫 번째 문건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죠. 대부분이 이미 공개된 사진들이었고 트럼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분이 검게 가려진 채 공개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분량의 대배심 문서는 아예 전체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법무부가 모든 문건을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장관 토드 블렌치는 문건의 양이 많아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법안의 취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양 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의원은 법의 정신과 조문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미래의 법무부가 현 법무부 장관 팬 본디를 유죄 판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NPR 기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금요일에 분명히 있었던 16개 이상의 파일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파일 중에는 앱스타인 맨해튼 저택의 책상을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여러 장의 인화 사진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 트럼프가 포함된 사진이 2장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과 함께 찍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2000년 마라라고 해서 트럼프, 멜라니아, 앱스테인, 맥스웰이 함께 찍은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원 민주당 감독위원회는 즉시 트럼프가 포함된 사진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팬 본디 법무장관, 이게 사실인가요? 또 무엇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2025년 12월 22일 일요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이 MBC의 미터 프레스에 출연해 해명합니다. 사진 속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 남부지검의 요청으로 삭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다른 사진들에도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트럼프가 있는 사진만 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요일 저녁 법무부는 다시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재검토 결과 사진 속에 앱스타인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수정 없이 재개시합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법무부는 거의 3만 페이지에 달하는 두 번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수백 번 등장했죠. 그러면서 곧바로 법무부는 아침 일찍 이번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이고 선정적인 주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것들이 신빙성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성명을 올렸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법무부가 중립적으로 문건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트럼프의 변호사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문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2020년 1월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가 쓴 이메일이었습니다. 상황 인식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어제 받은 비행 기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보도된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탑승했습니다. 이메일에 따르면 트럼프는 1993년부터 1996년 사이 최소 8번 앱스타인의 비행기를 탔고 그중 4번은 맥스웰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문건 중에는 앱스타인이 레리 나사르에게 보냈다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나사르는 전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수백 명의 소녀를 성폭행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것이 하나 있죠. 젊은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젊고 싱싱한 소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공유합니다. 편지 중 더 자극적인 내용은 여기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곧 이 편지가 가짜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편 소인이 앱스타인이 수감된 뉴욕이 아니라 버지니아였고 발신 주소가 틀렸으며 무엇보다 편지 날짜가 앱스타인 사망 3일 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누가, 왜 이런 가짜 편지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FBI는 이걸 보관하고 있었을까? 2025년 문건 공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삭제를 했다는 여전한 비난 속에 앱스타인 파일은 공화당의 엄청난 성공에서 주의를 돌리고자 하는 수작이라는 취지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파티에서 그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이 공개되어 평판이 망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개된 문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법무부 성명을 인용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의회는 이에 분노했고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은 법무부가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법방해라면서 피해자들보다 앱스타인과 같은 고위계층을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계속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들은 검게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전한 의문점들은 남습니다. 왜 트럼프의 사진이 삭제되었다가 복원되었을까요? 정말 피해자 보호가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시도였을까요? 10명의 공범 중 기소되지 않은 8명은 누구일까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 중 누가 그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누가 이에 가담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부가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대중의 끈질긴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언론의 끈질긴 추적, 그리고 대중의 분노가 없었다면 이 문건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계속 문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앱스타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품격 있는 지식창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